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붙들고 살아온 습관도 잘 안 바뀌고 가치관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일이 있다면 그건 웬만한 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정말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시어머니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고 그 뒤로 남편까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친정 엄마까지 합세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 전부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되었고요. 제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30 중반의 부부예요. 몇 해 전에 결혼했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참 다정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자신이 이런 성격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역할이 크대요. 시부모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늘 남편이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장점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야. 내가 외아들이라 나만 바라보는 것도 있긴 한데 정말 전적으로 믿어주시거든. 난 두 분의 믿음을 먹고 자란 셈이야. 정말?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많잖아. 근데 자기 얘기만 듣고 그대로 믿어주셨다는 거면 그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여보한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지 알 것 같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남편이 중학생 때였대요. 같은 반 친구의 mp3 플레이어가 없어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남편 가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울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이 훔치는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있어서 담임이 시어머니를 급하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답니다. 준서야, 네가 그랬어? 네가 훔쳤어?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니야, 나 진짜 안 훔쳤어. 그런데 왜 이게 내 가방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 너무 억울해.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바로 담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애는 안 훔쳤다고 하네요. 애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건의 전말이 따로 있을 테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설사 우리 애가 훔쳤다면 이걸 이렇게 바보같이 지 가방에 넣어 놓았겠어요? 이건 누군가 일부러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조사를 했고요. 알고 보니 체육 시간에 모두가 운동장에 나가 있을 때 목격자라고 주장한 아이가 몰래 교실로 돌아와서 친구의 mp3를 훔쳐서 남편 가방에 넣어놨던 거였어요. 그걸 다른 반 선생님이 그 아이가 빈 교실로 들어가는 걸 봤고 그걸 실마리로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평소 공부 순위가 남편과 1, 2등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사이였는데 연속으로 2등을 하자 홧김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건은 그렇게 잘 마무리됐고 남편은 그때 받은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내 말을 믿어줬잖아. 그래서 난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 믿음과 사랑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된 것 같아. 그건 진짜 큰 복이다. 그런 사랑 안에서 컸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당신이 지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남편이 그런 깊은 믿음 속에서 자라왔다고 이야기해 줄 때마다 저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시아버님은 남편이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님이 혼자 남편을 키우셨는데요. 다 컸다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수입이 없어지자 생활비도 막막해진 어머님은 그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세대 주택을 매매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도 하고 남편 대학 등록금도 냈대요. 그렇게 남편을 끝까지 잘 키워서 교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남편과 저는 모임에서 만났어요. 저는 영어 학원 강사인데요. 자연스럽게 교육 얘기하다가 가까워졌고 1년 정도 연애한 뒤 결혼했어요. 특별한 큰 사건도 없었고 다툼도 거의 없었고요.
정말 무난하게 잘 결혼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저희 친정과 시댁이 같은 구에 살아요. 동네는 다르지만 서로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가까운 거리죠. 엄마와 시어머니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마주치면 두 분끼리 차도 마시고 밥도 드시면서 따로 친분을 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았고요.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시어머님은 저한테도 정말 다정한 분이세요. 단순히 잘해주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늘 저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랄까요.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상해서 어머님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저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이 관계를 정말 끊어내고 싶어요. 인간관계에 지치면 그럴 마음이 들만도 해. 그런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해. 괜히 관계를 끊어냈다가 나만 난처해 질 수가 있거든. 일단 어디까지 참을지 기준을 세워봐. 지금 이 관계가 너한테 남는 게 있는지 봐보고 그 사람이 연락을 끊었을 때 너의 사정이 어떤지 먼저 보고 결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님은 정답을 강요하시거나 누구 편을 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이 덜 상하는지, 어떤 선택이 저한테 더 좋은지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면 전보다 훨씬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참다운 어른이라는 게 이런 사람이구나 싶어요. 저는 속으로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 다음으로 시어머님이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온하던 일상이 저희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전 같지 않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늘 다정하고 차분했던 분이었고 남편 역시 시어머님을 존경하며 아주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사는 동네의 할머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아냥거리고 서로 먼저 말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자네 시어머니 혹시 요즘 좀 이상해진 거 알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화장도 막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더라고. 뭔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요상하게 하고 나가면 며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던데. 나야 별말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훅 올라왔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입방아를 올리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을 이렇게 가십으로 소비하는 것처럼 들리니 짜증이 치밀더라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앞에서는 내색을 전혀 안 했지만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 계속 생각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고 평소 잘 입지도 않던 화려한 옷을 챙겨 입고 외출을 자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하시려나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 말대로 그런 날은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 이건 단순히 스타일 변신이나 기분을 내려고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남편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남편도 뭔가 느낀 게 있는지 어머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랑 함께 어머님 댁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못 참고 시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엄마,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어딜 자주 나간다고 하고 나가면 하루 이틀 집에도 안 들어온다던데 혹시 남자 생겼어?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을 주시하며 어머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그게 소문이 났니? 그래, 맞아. 나 남자 생겼어. 너 대학생 때부터 내가 혼자였잖니. 십수년 동안 혼자 살았고 이제 70이 다 되어 가는데 나도 이제는 남자 만나도 되지 않겠니?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표정이 완전히 멈춰버린 사람처럼 혼란스럽고 당황한 기색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그대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어머님 일 충격이지. 어머님이 연애라니 나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 너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에게 다른 남자라니 그런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남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늘 고상하고 차분한 분이세요. 행동 하나에도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남자를 만난다니요. 게다가 예쁘게 꾸미고 하루 이틀 집에 안 들어올 정도로 데이트를 한다니 저 역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정말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어요. 한숨도 자주 쉬고 말수도 줄고 표정도 우울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이 있으시잖아.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좋아하는 분이랑 함께하고 싶으신 건데 그걸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알아. 나도 그건 알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이해는 되는데 마음 정리가 잘 안 돼. 남편 얼굴을 보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새로운 연애 시작하면서 얼마나 고민하셨겠어. 그런 결심이 쉬웠겠어? 용기 내신 거니까 우리 그냥 응원해 드리자. 그게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배려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남편이 조금씩 숨을 고르고 표정이 서서히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님의 연애를 받아들였어요. 그제야 남편도 마음이 조금 정리된 듯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어머님 연애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어머님이 정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평일인데 저희가 둘 다 일이 쉬는 날이라 어머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집 3층에서 사시고요. 저희가 어머님 집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2층에 사는 세입자분이 저희를 보더니 인사하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자네 어머님 이 집 하시고 어디로 가신대? 우리도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서 걱정이야. 네? 저희 엄마가 이 집을요? 건물 전체를 팔았다고요? 몰랐어. 내놓자마자 바로 누가 사갔다는데 벌써 계약도 다 끝났고. 몰랐구나. 소문으로는 이 집 밀고 빌라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쫓겨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저희가 어머님하고 얘기 좀 나눠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3층에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마음은 이미 복잡했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께 바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아랫집 아저씨가 그러시는데요. 혹시 이 집 파셨어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맞아.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이제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어. 저도 멍했고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집 팔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머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걸 남편이 얼핏 보게 됐는데 은행에서 온 문자더라고요.
내용이 적금을 해지했다는 안내였어요. 어디 은행 지점장인데 그동안 이용해 주셨는데 해약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문구였대요. 보통 지점장이 이렇게 문자 오는 건 큰 금액이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고객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찌나 우수 고객이었는지 지점장이 따로 연락할 정도였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적금도 깬 거야? 왜 갑자기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무슨 일 있어? 그게 엄마가 좀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오래 묵혀둔 돈이라 그냥 쓸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래?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꽤 큰 금액이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 어머님은 잠깐 망설이시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데이트 비용 쓰려고 오랜만에 연애하려니 돈이 많이 드네. 저희는 또 한 번 멘붕이 왔습니다. 솔직하다 못해 너무 솔직한 어머님의 대답에 남편은 완전 열이 받았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져서 바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저씨는 돈도 없대? 돈도 없으면서 엄마를 만나는 거야? 혹시 제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헤어져. 어디 그딴 자식 만나느라고 집도 팔고 적금도 깨.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데이트 비용을 엄마한테 내라 하냐고. 그런 놈은 만나는 게 아니야. 남편이 거의 몰아붙이다시피 하니까 어머님도 저는 참지 않으셨어요. 내 돈으로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너는 너 인생 살아. 나는 너 다 잘 키워놨잖아. 내 할 일 다 끝났어.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어머님도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엄마, 미쳐도 곱게 미쳐. 아니면 치매라고 해.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바뀌면 죽을 때 된 거라고. 듣는 제가 다 화가 날 만큼 남편 입에서는 오만 가지 나쁜 말들이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싸움만 될 것 같아서 겨우겨우 말려서 자리를 끊어내고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숨을 거칠게 쉬면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려고 집까지 팔고 적금까지 깨버리셨다니. 이건 정말 제가 쓰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혹시 치매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디 만날 남자가 없어서 그런 남자를 만나요. 어머님도 단단히 빠지셨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충격이 컸지만 저 역시 믿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남편 말 듣고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시지 않을까? 속으로는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은 남편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교수잖아요. 일이 터진 그때가 방학이라 낮에 집에 있던 때였어요. 저는 그때 학원에 출근해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숨을 씩씩 몰아쉬면서 목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엄마 진짜 미쳤나 봐.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은행 갔다가 우연히 엄마를 만났는데 손에 송금 영수증을 들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어떤 남자한테 무려 700만 원을 송금한 거야. 뭐라고? 700만 원이나? 그 남자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겠어. 엄마 내 연남이지. 내가 그 자식한테 용돈 주냐고 그럴 돈 있으면 나눠주라고 했지.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 화내셔? 엄청 화내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 나 밀치고 그냥 가버리더라. 진짜 이게 말이 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 끊고 나서 저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막연히 데이트 비용뿐만 아니라 그 남자한테 돈도 주고 그러나 봐요. 이건 진짜 큰일 아닌가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아버님이 한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가족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오신 건데요. 아무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어머님 연애하는데 그렇게 다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미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화부터 내는 상태였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두 사람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것 같아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님을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감정 없이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했고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고 새로 이사하신 오피스텔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을 보는 순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전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뵙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훨씬 작아지시고 볼살도 쏙 빠지셔서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그래? 그렇게 많이 빠져 보이니? 내가 거울 볼 때는 그냥 좀 가벼워진 느낌만 있었는데 너처럼 가까이에서 보니까 티가 많이 나나 보네. 네, 적어도 5kg는 빠지신 것 같은데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검진은 받고 계시죠? 아유, 그런 것 때문 아니야. 나 사실은 요즘 다이어트 샵 다니잖아. 거기 다니면서 살이 많이 뺐어. 네? 다이어트 샵이요? 어머님이 왜요? 어머님이 뺄 살이 어디 타고요? 어머님 정도면 마른 체형이신데요. 왜긴 왜야. 나랑 만나는 그 사람한테 예뻐 보이려고 살 빼는 거지. 요즘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샵이 있잖아. 거기가 비싸긴 한데 효과가 진짜 좋아. 5kg 빠진 거 맞아. 너도 해볼래? 내가 등록해 줄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분이랑 아직 잘 만나시나 봐요. 많이 깊은 사이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묻는 질문에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아, 우리 친한 사이야. 나 이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아들이 내 걱정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네가 좀 말 잘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그 사람 없이는 안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붙일 말이 있겠어요. 정말 완전히 남자한테 빠져 계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둔 말들도 하나도 못 꺼내고 결국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무겁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하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저도 좀 이야기하면서 마음 정리하고 싶은데 가족 일이라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엄마는 또 시어머니랑 친하고 잘 알고 또 가족이니까 제가 이런 감정을 털어놓으면 혹시라도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걱정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친정엄마는 생각보다 너무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말 없이 지켜만 봐. 너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나가는 분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데 딱 봐도 엄마가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걱정돼서 꺼낸 말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시어머니가 뭐든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어주는 말투였죠. 마치 너무 앞서서 판단하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시어머니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말투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으로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그 돈이 너네 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쓴다는데 왜 너희가 나서? 그냥 지켜봐. 사람은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둬도 되는 걸까? 가족이 눈앞에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님이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데이트 비용에 큰 돈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분명 위험 신호였거든요. 이러다가 어머님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면 어떡해요.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선택이 늘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남편이 어머님한테 너무 격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감정이 폭발한 상태라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화를 먼저 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나서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어머님을 더 몰아붙이는 결과가 될 것 같았어요. 둘 사이가 더 틀어질 수도 있고 저까지 끼어들면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단은 엄마 말대로 조금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친정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달래봤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어머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온다고요. 그런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으로 다시 왔는데요. 숨을 씩씩 몰아쉬고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와, 우리 엄마 진짜 어떡하지? 나 너무 속상해.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옆에 앉아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날 남편은 오후 수업이 없어서 어머님 댁에 잠깐 들러보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사귀는 남자를 소개시켜 주기라도 하라고 갔던 거죠. 그런데 도어록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대요. 친구분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통화 내용이 남편 귀에 그대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보, 엄마가 그러는 거 내가 들었어. 이번 명절 지나고 아예 그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대.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몰래 나가는 게 마음이 덜 불편하다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살 거라고 말하더라. 정말? 어머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내 귀를 똑똑히 들었어. 그 말 듣고는 더 이상 뭘 말할 수가 없더라.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왔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를 막을 수도 없고. 남편은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서 남편의 숨이 조금이라도 고르게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한동안 울던 남편이 겨우 숨을 고르더니 생각이 좀 정리되는 듯 했어요. 그냥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이 그렇게 경솔한 분이 아니시잖아. 당신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주셨던 만큼 이번엔 우리가 어머님을 믿어드리자. 그 말을 하자 남편은 또 감정이 북받치는지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 펑펑 울었어요. 저는 남편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과 서운함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명절이 다가왔어요. 원래 어머님은 명절에 요리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명절은 너도 나도 쉬는 게 최고라며 아버님 제사도 안 지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오라고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둘 다 직감적으로 어머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셨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평온한 한 끼를 대접하려는 거라고 느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어머님네 가서 평소처럼 한 끼 잘 먹고 오자. 티내지 말고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어머님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나중이라도 다시 돌아오시거나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티내지 말고 보내드리자. 응? 알았어. 근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래도 티 안 내도록 노력해 볼게.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으로 갔어요. 오피스텔 문을 열자마자 음식 냄새가 확 퍼져 나왔어요. 식탁은 말 그대로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 많이 가는 전이 여러 종류나 있었고요. 달큰한 갈비찜, 오징어 초무침, 김치, 나물까지. 한눈에 봐도 정성이 엄청 들어간 음식들이었어요.
이거 우리 오늘 맛있게 먹고 너네 가져갈 것도 내가 다 만들어 놨다. 싸가서 집에서 데워 먹어.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티내지 않고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간만에 어머님 음식 먹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챙겨주셨고 남편은 말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원래 저희는 한 끼만 먹고 바로 집에 오는 편인데 그날은 남편이 좀 쉬다 가자고 해서 그대로 있다 보니 금세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님이 집에 가라고 하시는데도 남편은 제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네 반찬도 많고 그냥 저녁까지 먹고 갈까? 아, 그럴까? 어머님, 저희 그래도 돼요? 밥 있어요? 있으면 저희 먹고 갈게요. 아까 먹은 걸로 다시 차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네 집 가서 쉬어. 내가 싸준 것들 가져가서 먹고. 엄마네에서 먹으면 엄마가 차려주시니까 우리가 더 편하지. 엄마, 저녁도 먹고 갈게. 저녁도 좀 차려줘.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국 저녁까지 먹게 되었어요. 식사 후 과일까지 먹고 나서 저는 슬슬 정리하고 일어나려 했죠. 그런데요, 갑자기 남편이 제게 조근조근 이러는 겁니다. 여보,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아침에 가자. 어차피 친정은 점심에 가기로 했잖아. 그때는 남편이 정말 짠했어요. 남편 마음이 아직 아쉬운 게 느껴져서 그러려니 했어요. 하룻밤 자는 게 큰일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일 점심 전에 가자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어머님이 아침밥을 또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더니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도 이제 친정 가야지. 친정 어머님이 기다리시겠다. 이거 밥 먹고 어서 건너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어차피 처가엔 점심 먹으러 가는 거잖아. 너무 일찍 가면 장모님도 바쁘실 텐데 늦게 가는 게 오히려 도와드리는 거야. 남편은 누워서 계속 좀만 더 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점심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는 정말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점심만 먹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더 말할 수가 없어서 친정에 전화해 저녁에 간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어머님을 떠나보낸다는 게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실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 챙겨주는 게 힘드셨는지 식사 후엔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는 정말 친정에 가야 할 시간이어서 남편한테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왔는데요. 눈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딱 봐도 울고 나온 얼굴이었어요. 여보, 마음이 좀 그래?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어? 발이 안 떨어져? 나 미안한데 못 가겠어. 이대로 엄마랑 헤어질 텐데 뭔가 악의 구렁텅이에 엄마를 그냥 밀어넣는 느낌이 들어.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제가 뭘 더 물으면 바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친정엔 내일 가자. 하루 늦게 가는 건 괜찮아. 당신 마음이 먼저지. 저녁도 간단히 먹고 나니 남편이 또 오늘도 자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계속 저희 보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그냥 눕더니 졸립다며 자버렸어요. 그걸 보니 어머님을 보내는 게 아직 너무 힘들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명절 이틀을 시댁에서 보내고 셋째 날이 됐는데 남편이 또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해서 저도 슬슬 화가 났어요. 그냥 어머님께 가지 말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받아들이든지. 친정엄마도 기다리시는데요. 어머님도 나가봐야 한다며 보내려 하셨는데 남편이 11시쯤 갑자기 아침 겸 점심을 차리기 시작하는 바람에 또 친정에 못 간다고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 먹고 TV 보다가 정말 이제는 가려고 일어섰는데 어머님 통화에 이어 옆집 아주머니까지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4시가 되어버렸고요. 이쯤 되니 저는 더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제는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이러지 않기로 하고 왔잖아. 우리 엄마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여보, 미안한데 곧 저녁인데 저녁 먹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차릴게. 저녁 차려야겠다. 그 말을 듣는데 또 못 가겠구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다시 전화를 했지요. 엄마는 그전까진 계속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슬슬 화가 나신 건가 했는데요. 그리고 딱 1시간 뒤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도어록을 살펴봤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엄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솔직히 이건 좀 주책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 친정엄마가 직접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엄마가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김서방, 해도 너무하네. 얼른 일어나. 당장 나가. 장모님, 이건 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가에 못 갔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경우가 아니시죠? 자네 엄마 지금 어디 가야 하는지 알고나 자네가 이러는 거야?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얼른 나가, 얼른.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누워 계시다가 천천히 나오셨는데요. 그때 저희 엄마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돈, 그 얘기는 그만해요. 아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서 친정에 가거라. 얼른. 말투가 너무 급하게 끊기더라고요. 마치 뭔가 감추려는 사람처럼 당황한 얼굴로 저희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소리를 하나 했어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그러자 저희 엄마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도 그만하시고 너희도 이제 됐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돈 얼른 가요. 나 차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가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미리 싸둔 가방 2개를 집어들고 저희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정말 준비해둔 것처럼 가방이 옷장 안에 들어있었더라고요. 그 가방을 저희 엄마가 받아들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무언가를 체념한 표정으로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데 저와 남편은 급히 따라가며 물었어요. 장모님, 우리 엄마 어디 가는 건데요? 엄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지하에 내려와 저희 엄마가 차 문을 열었고요.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탈 때 트렁크에다가 짐을 넣었어요. 저희가 계속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라다니니까 엄마는 제 남편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서방, 내가 갔다 와서 전화할 테니까 잘 챙겨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남편이 계속 붙잡고 물어보려 했지만 엄마는 말릴 틈도 안 주고 차에 시동을 켜고 그대로 어딘가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는 말 그대로 멍해졌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왜 태우고 가는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큰일이 시작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일이요. 저희는 집에 돌아와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전화만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더니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집에 들어오신 엄마는 숨을 한번 고르시더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너희 놀라지 말고 들어. 정말 큰일이 있긴 해. 사돈이 좀 아프셔. 신부전증 말기래. 네? 우리 엄마가요? 신부전증이라고요? 그것도 말기라고요? 남편 얼굴은 진짜 피가 싹 빠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숨이 막히고 말 한마디가 안 나올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남편은 한참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모님, 그런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아픈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혹시 그 남자분 집으로 간 건가요? 엄마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사돈은 지금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어. 내가 직접 데려다 주고 왔어.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어머님은 이미 본인이 아픈 걸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부전증이라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기력이 없고 얼굴이 너무 초췌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머님은 자신의 병이 알려지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병원에 다니셨대요. 아픈 티가 나는 게 싫어서 오히려 꾸미고 다녔던 거였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동네에서는 엉뚱하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저희도 어머님께 확인해 봤었잖아요. 차라리 남자 만나서 이렇게 꾸미고 다닌다고 오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굳이 해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본인의 병에 자식들이 더 큰 충격 받을까봐 차라리 오해를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죠. 듣는 내내 마음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픈 게 죄도 아닌데 그걸 들킨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게다가 자식인데요. 아픈 걸 알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머님을 부담스러워할 리가 있나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어요. 어머님은 처음엔 투석을 받고 바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점점 떨어졌고 병원만 다녀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만큼 힘이 빠지셨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힘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어려워서 하루 입원하고 다음날 나오는 일도 반복되었고요. 그러다 한 번은 너무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가 없었고 결국 저희 친정엄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계속 어머님을 병원에 데려다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는 사돈 병원 가실 때마다 차로 모셔다 드렸어.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했고 사돈이 나한테 본인은 얼마 못 산다면서 너희 애들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너희한테는 자기가 말할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내가 말 못했어. 엄마는 그 말을 하면서 거의 오열에 가까울 만큼 울먹였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님을 지켜봤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숨기면 어떡해. 나도 수십 번 고민했어. 그래서 사돈한테 언제 말할 거냐고 계속 물었거든. 그랬더니 삶과 죽음이 거의 맞물릴 때 그때 말하겠다고 하더라. 그동안 너희한테 걱정 끼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걱정할까봐 그게 싫어서 아픈 것도 숨기고 동네에서 오해받는 것도 참고 심지어 남편이 몰아붙이며 했던 모진 말들도 혼자 다 견디셨던 거잖아요. 남편은 후회로 물든 가슴을 손으로 두드리며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정말 보는 사람까지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모진 말만 하고 장모님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떡해요? 남편은 결국 바닥에 엎드린 채로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동안의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팔고 적금 깬 건 다 병원비 때문이야. 병원에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르니까 사돈이 가진 걸 전부 현금으로 만들어서 통장에 넣어놨더라. 자식들한테 돈 걱정 끼치기 싫다고. 자기 병원비는 자기가 가진 걸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야. 요양병원 보호자는 내 이름으로 했다. 그런 줄 알아. 세상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남자한테 미쳐서 돈 갖다 바치는 줄 알고 그런 모진 말까지 했는데요.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계속 울었어요. 누구보다 어머님과 가까웠고 어머님을 신뢰하며 자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얼마나 큰 자책으로 다가왔을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말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사돈이 그 훗날까지도 생각했더라. 글쎄 납골당까지 스스로 계약해놨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제일 좋은 자리로 하고 관리비도 평생 금액을 한 번에 냈어. 그게 700이라더라. 네? 그 700만 원이 그 700이었어요? 세상에,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 어떻게 해요? 그제야 남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님이 꾸미고 다니던 모습, 집을 판 이유, 적금을 깬 이유, 갑자기 환해지셨던 표정들, 남편에게 보였던 마지막 붙잡힘까지 다 오해였고 모든 건 혼자 준비해오신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오열했어요. 후회와 죄책감,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겠죠.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요양병원 어디야? 우리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뵙고 싶어. 그러자 엄마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까 가서 투석했어. 원래는 어제 투석을 했어야 했어. 근데 너희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힘없이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계속 자책이 밀려왔어요. 저희가 계속 어머님을 붙들고 있어서 어머님이 제때 투석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 오늘 투석하고 나니까 기력이 많이 빠졌어. 이틀 정도는 쉬어야 해. 그러니까 이틀 뒤에 같이 가자. 그때 가는 게 맞아.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어머님 상태를 위해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견디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 남편은 또 눈물을 훔치며 고개만 끄덕였고 저도 목이 너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투석까지 참아가며 저희에게 비밀로 했던 그 명절 3일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재생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동안 어머님은 혼자 얼마나 버티고 견디고 계셨던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요양병원으로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복도 끝에서 천천히 휠체어가 밀려오는데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님 얼굴이 너무나 초췌했어요. 이젠 화장도 안 하시고 살도 확 빠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머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 모두 그 자리에서 무너져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왜 호로자식으로 만들어? 왜 이렇게 혼자 버텼어? 왜? 어머님은 남편의 어깨를 힘없이 토닥이며 숨도 가쁘게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럴까봐 말 안 했어. 너 걱정할까봐. 나중에 말하려고 했지. 어머님은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오는 상태셨어요. 그런데도 저희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더 크게 울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분 동안 모두 펑펑 울고 난 뒤 겨우 숨을 고르면서 조금 진정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힘을 내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나는 그냥 평소처럼 살다가 가고 싶었어. 아픈 엄마보다 좀 철없고 덜렁대는 엄마가 너희한테는 더 나을 것 같았어. 그래서 말 못했어. 너희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님의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철이 없다고 오해받는 게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엄마 역할만 하고 싶으셔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계속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이제 내가 엄마 지킬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어머님은 모르시겠죠. 저희가 늦게 진실을 알게 되어서 어머님이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프면 귀찮은 법이거든.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비도 다 내고 납골당도 다 냈고 내가 알아서 내 몫은 다 하고 갈 거야. 너네는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시겠죠.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나 아프다고 날 짠하게 보고 그런 거 싫어. 나 환자 취급하지 말고 지금처럼 언제나 너희를 도와주는 어른으로 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러니 너네도 날 그렇게 짠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아프다고 말 가려하지 말고 나 이상한 남자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처럼 할 말 못할 말 그냥 막 해. 나 동정받고 싶지 않아.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 같은 말씀이었어요. 자신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아프다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말고 그냥 엄마 그대로 대하라는 부탁이셨죠. 그 마음이 너무 똑똑하게 전해져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 손을 잡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 어머님이 바라신 그대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대우도 불쌍하게 여기는 말투도 쓰지 않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면회도 자주 가고 틈만 나면 전화를 드렸고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속 터지게 만든 원장님 욕, 대드는 학생 얘기, 진상 부모 욕까지 그냥 그대로 다 들려드렸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 이야기, 학교에서 만난 대학생들 얘기, 시사 이야기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까지 어머님 앞에서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픈 분처럼 대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들려드리는 그 시간이 어머님께는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개월 정도가 흘렀고요. 저희 결혼 생활도 어느덧 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믿기 어려울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어. 너희 둘만 생각했는데 우리 손주 얼굴은 꼭 보고 싶네. 내가 더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도 해서 우리 손주 얼굴 꼭 보고 갈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고 힘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도 잘 먹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건강하게 아이 낳을게요.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면 어머님이 이름 꼭 지어주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그리고 10달 뒤 드디어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누구보다 먼저 보러 오겠다며 힘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투석 일정 4일을 조정하면서까지 제 조리원으로 오셨어요. 조리원 복도에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시는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님은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저희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깊이 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리원을 퇴소한 뒤 저는 아예 어머님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위중했지만 무엇보다도 손주와 보내는 시간을 간절히 바라셨거든요.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리고 싶어서 저, 남편, 우리 딸, 어머님,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그 좁은 오피스텔에 모여 생활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저도 챙기고 어머님도 챙기면서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어머님 댁은 큰 거실에 방 하나 딸린 작은 투룸이었는데요. 그날 밤에는 저, 딸, 친정엄마, 어머님 이렇게 4사람이 아기를 가운데 두고 거실에서 함께 누웠고요. 남편은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작은 방에서 따로 잠들었어요. 어머님은 잠들기 직전 저희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나에게 손주라니 너무 행복하다. 어머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우리 다 같이 있어요. 그렇게 잠들었던 어머님은 그날 밤 손주 곁에서 가족 품 안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을 보내드린 뒤 한동안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미안하고 안타깝고 또 감사한 마음이 뒤섞여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제 아이에게도 물려주려고요. 따뜻한 사랑을 남기고 떠나신 시어머니, 제가 평생 인정한 진짜 어른이셨는데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겠죠. 요즘 따라 특히 많이 보고 싶네요.